네, 유치원 3법이 논의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은 박용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폐원하겠다는 엄포를 놨는데요. 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식 입당했습니다. 개파 간의 대결 양상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한유총이 지금 아직 광화문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걸기대회를 열어가지고 박용진 의원이 추진 중인 유치원 3법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뭐 법이 통과하면 모든 사립 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협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지난 11월 달에 그 최종적으로 그 처음 학교로 예. 등록하는 그 유치원의 퍼센테이지가 전국적으로 50%가 됐고 강주의 경우는 98%가 다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유총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한유총에 가입되어 있는 유치원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이 전체 규모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오늘 뭐 1시부터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고, 근데 예. 강화문 일대 그렇게 뭐 교통체증이 심한 것이 아닌 걸로 봐서는 괜찮으셨나요, 오실 때? 오실 여기 때 올 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걱정을 했는데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뭐 길이 막히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저께 그 법안을 제출해서 오늘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예. 어저께 이제 그 논의가 안 됐고 그래서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못하고 연기되고 있는 있죠. 거잖아요. 그리고 내달 이제 그 교육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이걸 다루겠다고 예. 돼 있는데 12월 3일이면 정기국회가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겠다고 했다가 국민 여론에 몰매를 맞고 또 예. 그걸 뺐지 않습니까? 근데 빼고 나니까 또 한유총으로부터 굉장히 또 세게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오늘 오늘 그러니까 발표하기로 했던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 예.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 국민의 80.9%가 유치원 3법 조속하게 통과해서 유치원이 좀 정상화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당 지지층 안에서도 63.2%가 예. 그 유치원 3법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그러니까 눈 가리고 그러니까 뭐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오실 때 길 안 막히셨나요? 네, 저는 길 안 막혔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한유총이라는 단체가 이제 사립 유치원의 어떤 네.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종의 이제 이익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익 단체 이전에 이제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교육기관인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뛰어나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병리 현상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에 어떤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목소리가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시위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행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들이 정당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판부터 이제 그 시정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민노총 같은 사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민노총 얘기는 하지 않는데 예. 지금 극단적으로 마치도 정권에 마치도 무슨 빚을 그 정권이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극단적인 행태까지 나오는데 예.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정당들에게 상당히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지금 유치원 3법에 대해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고 예. 특히 애초에 이 문제의 단초는 회계 비리 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걸 근절하고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이제 법을 개정하고 또 대체 입법이 있으면 대체 입법을 내놓고 통합법안으로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수순인데 대한 여당으로서 오늘 이제 그런 그 보여준 행태는 유감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리고 이제 말씀 끝에 사유재산권이라는 네. 말을 쓰는데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또 유치원 3법을 통해서 그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사유재산권이 제약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곡해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네. 여야를 떠나서 유치원의 그 소유권은 설립자에게 있습니다. 폐원할 때도 설립자에게 돌아갑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임대료를 보전해 달라 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보전해 주려다가 여론의 반발이 크니까 지금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예. 적어도 이게 정파적 차원을 떠나서 야당으로서 대안이 무엇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그 입장을 따라가야지 특정 이익 집단의 마치 또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같은 이러한 오해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 자유한국당의 내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애초에 그 회계 비리 부정 그리고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당 의원이 낸 그 법안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 앞으로 민생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보수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당인지 복당인지는 천천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오늘 예. 오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야기 듣고 돌아오시죠. 이 정부의 이런 무능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폭주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볍게 보고 이렇게 실정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국민 앞에서 겸손되지 않게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력이나마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다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일단 입당이라고 했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 복당이라고 얘기들 하기도 하고요. 일단 돌아온 오세훈 시장 어떻게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왜 입당이에요? 본인은 원래 입당이라고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예. 총선에서? 그러면은 복당이어야 아마 맞는 거죠. 바른정당 이력이 있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복당이 되는 게 맞는 예.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지금 등장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미래의 비전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보수 단일 대우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전원책 전 조강특위 위원 예. 얘기와 크게 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보수가 괴멸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보수 대통합을 위한 단일 대우를 건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11월 9일 정도에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또 그런 기치를 들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과의 이제 바른미래당은 전체가 합당은 안 되니까 그 중에 예. 일부가 탈당해서 이제 입당하는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지난 2011년도에 예. 그 무상급식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지키려다가 시장직도 놓게 된 거고 결국은 보수 세력이 이렇게까지 그 안 좋아지게 된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신호탄을 쏘신 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이들 밥그릇 문제를 가지고 저분이 좀 이렇게 정략적으로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았던 거고 그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오늘날 그 보수 세력이 스스로도 괴멸이라는 표현을 쓰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늘 마치 개선 장군처럼 등장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친박과 비박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또 이제 한 차례 격돌을 하고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이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오세훈 위원장이 미래특위를 맡고 있는데 미래비전특위를 맡았는데요. 이제
연말 연초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복잡해질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스스로 자기 반성 없이 문재인 정부가 독주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글쎄 얼마나 많은 설득력을 가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의 시기상 봤을 때도 내년 2월 전당대 출마 가능성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뭐 초 21대 총선 험지 출마하겠다 이야기도 했고 당내에서 좀 역학 구도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내후년에 총선도 있지만 그 보수가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집권당을 견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그 대안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역학 구도 속에서 사실 보수가 제자리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보수 자체가 분열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보면은 어떤 상식적인 법치라든지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 안보에 있어서의 현실주의라든지 또 시장 경제 자체가 근저에서 흔들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의 오세훈 그 전 시장의 그 입당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세훈 전 시장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어쨌든 그 단일 대오를 구성하면서 향후의 어떤 그 선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몫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지가 표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그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역으로 보면은 바로 그 오세훈 시장 때문에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거는 박원순 시장만 키워준 게 아니냐 그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몽땅 뺏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장으로서의 자신의 그런 그 입장, 그 견해 표명을 했고 또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자기가 그 내려놓겠다 해서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이고요. 다 좋습니다. 나라가 뭐 급식뿐만 아니라 모든 걸 무상으로 해주면은 좋다 하지 않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뭐 급식을 포함해서 이 무상이라든지 또는 그 보편적 복지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신은 국가의 복지, 국민의 민생이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무엇이 맞는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파퓰리즘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선별할 수 있는 국민의식이 이제는 성숙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만에 지금 돌아오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했던 부분이 보수 우파의 철학과 이념에 동의하는 모든 정파가 모여 치르는 통합전대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전대 얘기까지 벌써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통합전대. 그러니까 통합전대를 소망하지만 안 될 수 있다라고까지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번에 그러니까 복당하게 된 배경이 당 대표가 썩 떠오르는 분이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렇다고 홍준표 전 대표로 다시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김성태 원내대표로 가기에는 조금 좀 이제 그 보수의 대표 인물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좀 그러니까 좀 막말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보이콧도 많이 하고 물론 투쟁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로서 투쟁 속에서 쟁취해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석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도 면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쪽에서는 전원책 변호사의 경우는 한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염두에 두고 보수 재건 운동을 펼쳐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에서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 안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그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대선 후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땡기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그럼 원내대표가 누가 뽑혔냐에 따라서 차기 전당대회의 또 그림이 그려질 텐데요. 지금 이제 오늘도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 측에서 이제 단일화를 해서 이제 양강 구도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보수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부에서 인물이 없다 그런 것을 뭐 반증한 것 아니겠냐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한국 정치라는 것이 일단 그 자체가 무엇이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지는 거고요.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중요한 거는 또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 그 좋지 않은 케이스긴 하지만은 사실은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지사 때문에 계속 관심을 받고 있어요. 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오른 게 자유한국당이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네. 지금 민주당 집권당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면서 나오는 반사이익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뭐 이제 오세훈이라는 카드가 하나 등장했고요. 또 다른 카드들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고기로 치면 빅피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빅피쉬인지 스몰피쉬인지는 지금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그 한국 정치사를 반추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처음부터 빅피쉬여서 대통령으로까지 등극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지금 오세훈으로 정해졌다라는 그런 단정도 지금 할 수 없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보수 정당을 그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빅피쉬든 뭐 스몰피쉬든 중간피쉬든 등장해서 자신의 정견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보수는 어때야 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책과 노선과 또 자기네들의 어떤 그 파벌을 포함하여 가지고 네. 끊임없이 논쟁하고 뭐 또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 투쟁하면서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우리의 보수 정당은 이겁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몸집을 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의 등장은 그래도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황 여러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는 무정형의 정당이고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네. 그리고 내년 2월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 결과로서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정부가 잘 해나가느냐 또는 여러 가지 실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는 사실은 만약에 관전자라면 볼거리는 아마 2019년에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 의원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는 한국당으로 돌아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국은 총선 전에 전부 모이지 않으면 살려고 마음먹는다면 죽기를 각오해야 되고 죽기를 각오한다면 일단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는 총선 전,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야당의 경우에 총선 전에 사실은 이제 무슨 이렇게 하나의 단일 대우보다는 뭐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또 이제 네트워킹이 넓으니까 근데 이제 보수 정당의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희극이든 비극이든 처음 겪는 정치적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50% 이상은 제가 볼 때 상식적인 의식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무엇이든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어제 대학 강연을 많이 했잖아요. 기자들의 관심사는 대학 강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관심이었겠지만 과연 한국당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 사람들이 나랑 가까운 사람 보내서 자꾸 입당하라고 하는데 정치권 얘기라는 게 중간에 사람 보내서 한다는 것이 좋은 대화 방법이 아니다. 안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이제 가기에도 굉장히 궁색한 거죠, 사실은. 명분이 좀 그렇고 이분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을 때 좀 탄압받는 정치인, 특히 친박으로부터 좀 배척받은 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역구는 또 대구이고 하다 보니 다음 총선에서 어쨌든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또 친박의 그늘이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뭐 그러지 않아도 개인기로 버텨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아무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다가 네. 이제 강연의 형태로 빌면서 본인의 얘기를 살짝 이제 비춰서 운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이미 마음을 굳힌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원내대표 경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선거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 일부가 이제 이동을 할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 3분 정도는 절대로 못 갈 거다라는 거기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 현재까지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보수 측, 그러니까 극우를 빼고 보수 측에서 볼 때는 유력한 대선 후보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셔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의원으로 할 때 삼고초려 더 이상의 정성을 기울였는데 적어도 유승민 의원을 과의 뭐 정적인 그걸 도모하는데 그냥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라는 식으로 해서는 저분도 자존심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데 복잡한 거는 전당대회 때 유승민 후보가 전 후보가 본인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어디를 또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셈법은 매우 복잡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현재까지는 움직일 명분은 없는데 어쨌든 보수 통합을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가. 그럼 앞으로 근데 우리 생각이죠. 본인 생각을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죠. 근데 어제 패널분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가 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앞으로 좀 어떻게 유승민 전 대표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대학 강연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정치 얘기는 하지 않고 경제 얘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글쎄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과 소신과 그 행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 정치가 비단 뭐 누구 개인을 떠나서 그 한국 정치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 단기적으로 정치 공학에 굉장히 연연하다가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 정당에 속한다고 또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몸집뿐만 아니라 그 몸집이 키워지기까지는 본인의 역량도 있었겠지만 또 정당이 그 본인에게 그 부여했던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지원이 있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보수당에서 추후에 누가 주자로 뜰 것인지를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섣부른 일이고요. 제가 볼 때 이 정치판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인 만큼 이 보수 정치권에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나온다면 아마 그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돼야 되고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뭐 바른미래당에서 몇 명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속에서 부글부글 하시는 분이 손학규 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의원총회 참석한 의원 수를 일일이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10명밖에 안 되나? 좀 약간 화 아닌 화도 내시고 물론 나중에 이제 뭐 16명까지 채워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손 대표 속마음은 어떨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분이 원외이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전 대표의 후광을 입어서 당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살아남느냐 아니냐 그것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진행하는 그런 영이 서기 좀 어렵다는 의총이든 뭐 지도력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로 그게 현 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이전에 이미 이현주 의원을 통해서 친문인지 반문인지를 밝혀라, 정체성을 밝혀라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 당에 사실은 면은 안 서는 상황이 된 거고요. 기강 잡기가 어렵다고 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에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갈 의원들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손학규 대표가 봐야 될 거는 선택을 해야 될 지점이 곧 이제 도래하는데 그거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고 집안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상황 흘러가는 대로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아마 국민의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 분들이 그럼 또 민주평화당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
곧 연출되겠네요. 예, 그다음 총선 전에도 설사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특정인이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총선까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고는 또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는 이제 몇몇 의원들이 돌아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또 내년 2월 전당대회 앞두고 나서 엄청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 상황이 복잡해지더라도 이런 언론을 통해서 계속 관심을 받고 회자가 된다면 예. 역설적이지만 그 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치라는 것이 그 기본으로 권력 투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들이 논쟁을 벌여서 승자가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손학규 대표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군소 정당으로서는 그 선거구제 개편, 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절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비록 정치인이고 또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도 계시지만 과연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양당제가 필요한 것인지 다당제가 필요한 것인지 또 다당제의 경우에 정치적 혼선과 혼란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단지 당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그런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반사이기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달 넘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40%대로 처음 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8.8%라고 했는데 지금 자막으로도 추락 이래서 40%대로 나가는데 그런 이제 그 기저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역대 최고치로 뭐 떨어졌다 이러면 역대면 어느 대통령에 워낙 높았죠. 비교해서 예. 뭐 최악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대통령 임기 1년 6개월 동안 국정 수행 평가가 지금 48.8% 사실상 49%인데요. 예. 이 퍼센테이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독보적인 지지율이라고 높죠. 봐야 됩니다. 1년 6개월인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경제 문제로 인한 그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쌓였던 것이 1년, 2년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 또는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 국민들이 일정 정도 피로감도 있는 것이고 기대 효과에 비해서 못 미친다. 예.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못 미친다고 보는 거고 중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그 좀 기대에 비해서 우리를 너무 옥죄는 거 아니냐 이런 경영자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불편함들이 각각의 이제 그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또 최저임금이 좀 일정 정도 오르고 그렇지만 카드 수수료를 1%대로 인하해서 소상공인들은 이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수당 뭐 내지는 그 지난번에 아동수당도 90%만 하다가 결국은 전범위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대의 그 예.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까 전체로 다 100%로 가는 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산수당도 250만 원 하는데 이런 세금을 어디다 쓰느냐 복지와 그다음에 사회적 이 소위 불균형을 그다음에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쓰여짐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이 통일되어 나가는 게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정해내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있어야 될 곳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변함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요. 여론조사를 하면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40%대로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집권당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해서 이제 그 승기를 잡은 집권당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높았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47%에서 49% 되는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70%막 이렇게 하다가 49%, 48% 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특히 뭐 여러 가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라든지 또 고용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카드 수수료 인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예. 있는 거를 나눠주는 거는 근데 그 나눠주는 거를 뭐 집권당 소속원들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오히려 이 파이를 어떻게 크게 넓혀가지고 나눠주도록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도 보수 정치인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지지도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그 반사이익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반사이익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